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은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내지는 1990년쯤에 일본의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기 직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총체적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경제위기,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안 하죠. 자, 그런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기 전에 이런 걱정을 한 미국인은 전체 미국인 중에 10명도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지금 IMF를 겪기 전에 한국에서 IMF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게 한국 사회를 바꿀 건가에 대해서도 걱정한 사람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경제가 좀 심상찮다, 걱정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그것이 엄청나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요, 금융위기와 IMF에 대해서 나름 연구해보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이게 오래 못 가고 세계 경제가 이제 오래 못 가고 언젠간 곧 붕괴된다라는 시각을 한 10년 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일본의 경제 위기를 굉장히 좀 연구도 했고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이런 위기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가 거품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는 다르게 속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병이 들어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터져나가는데 그것이 터져나가는 타이밍이나 시점이 언젠가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터져나가는 시점이 됐다. 미국의 최근에 은행들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거리고 도이체방크조차도 흔들거리는 것이 그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징조라는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시그널, 경고가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이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1985년에 했습니다. 자,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갑자기 올려서 일본 자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고도 성장해오던 일본이요. 이제 이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이 수출이나 이런 데에서 과거와 같은 흑자를 얻는 게 불가능해지고 일본 경제가 위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 정부에서 일본 은행을 이렇게 비롯해서 수많은 민간 상업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내수를 창출하라. 그래서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이제 갔죠. 자, 일본이 그때부터 한 5년 이상을 흥청망청 그야말로 완전 저금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본연의 제조업 역할을 포기하고요. 엉뚱한 사업들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위락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대규모의 각종 일본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니 디즈니랜드니 많은 그런 위락시설들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의 저 수많은 수천 개의 골프장이 다 그때 만들어지고 엄청난 호텔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으니까 항상 계속될 줄 알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한계에 이르르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이자를 올리고 이제 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붕괴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1991년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됐어요. 그때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일본이 과도한 부채가 지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갖다가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부채를 갚는 쪽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줄어들죠. 심지어 맥주가 일본 전성기에 비해서 65%밖에 안 팔리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소비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무라 정권의 리처드 쿠라는 이 연구원은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이
그야말로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서 은행들에 엄청난 돈을 빌려줘서 이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생기도록 했는데 그 은행들이 맡아놓은 돈을 일본의 기업이나 고객들에게 빌려주지를 못하고 은행에 그대로 쌓여있는 유동성의 함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가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아무도 돈 빌려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빚을 갚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빚의 속도로 허리띠를 졸라내며 먹을 것까지 아껴서 빚을 갚더라. 그래서 이걸 일본이 대차 대조표상의 불황이라고 리차드 쿠 박사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소비 역할을 대행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의 농촌을 개발하고 도로를 만들고 터널 다리를 만들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했죠. 자, 그래서 일본은 정부의 빚이 GDP의 230%까지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고령화 저출산으로 일본의 이 노동력의 활기는 상실되어 버렸고 활력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소니 같은 이 마쓰시다 같은 잘 나가던 일본의 이 전자기업들이 다수가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렇고 그런 기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민스키 모멘트라고 경제학에서 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이 거품 호황은 언젠가는 그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의 폭락을 겪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도 그런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3월부터 젊은 사람이 많이 달라들어서 사고 있다. 한국의 이 와중에도 주식 가격이 불장이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 전부 다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 돈을 털어가지고 앞에 손해본 자들이 마지막 희생양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악마는 마지막 놈을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경제학에서 투기 거품을 이야기할 때 항상 투기꾼은 제일 마지막 희생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고인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거품이 꺼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일본 같은 경우에 거품이 꺼지기 전과 거품이 꺼진 이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을 국민들이 살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국가나 기업에 추종하고 저항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순응하고 살았지요. 한국 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자, 첫째는 임금이 동결되고 축소될 겁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기업의 수익률이 그야말로 폭락했는데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와서 그 기업에 조금만 주면 일을 하겠다고 할 거니까 임금이 오히려 내려갈 거다. 지금 일본의 실질 임금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더 작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임금 수준이 의외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임금 액수 자체가 과거에 내가 800을 받았으면 750, 700 이런 식으로 월급이 내려갈 거다. 자, 그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 한국이 IMF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 평생 정규직 개념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요. 대다수의 일자리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화 될 거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가 별로 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 인력 관리 비용을 비정규직화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향해서 관리 비용을 낮추게 될 거다. 그래서 고용 여건이 굉장히 더 열악해지게 될 거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파견 근로 등으로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한 소비 위축을 겪게 될 거다. 아마 국민들 중에 집을 산 사람, 주식을 한 사람, 코인 한 사람 같은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 상당수가
자산을 잃으면서 이제 빚이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에 짓눌려서 원리금을 갚고 하는 부분에서 개인은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아마 이 소비와 관련된 외식하는 식당들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들 이런 데도 급격한 소비 위축을 겪을 거다. 지금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확실한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에 있던 과다 저축이 거의 소진되고 이제 사람이 부채들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채만 쌓여 있고 그리고 빚을 내서 소비하는 상황처럼 내몰려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질 거기 때문에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호황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껴서 건강히 소비를 유지하는 형태로 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저성장의 시대가 본격화될 거고 국가는 아마 유럽처럼 0% 성장 근처나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대비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될 거고 지금 호황이었던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그런 낌새가 나타나지만 거의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달시킨다는 자체가 배달 비용을 포함한 쓸데없는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본과 같은 굉장히 고달픈 순간을 10년, 20년씩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사태가 생길 거고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GDP의 한 200%를 순식간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축소되는 사회, 그리고 수출 입국이라고 한 진화가 없어지는 사회, 그리고 내수도 축소되는 사회, 일자리가 보편적으로 사라지는 사회. 자, 여기서 한국의 5천만이라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5천만도요, 한국의 내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경으로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섬이잖아요. 국경으로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 같으면 한국의 시장을 주변 국가로 확산시키기가 쉽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완전히 고립된 섬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 위축의 타격이 매우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만의 고유한 문제가 생길 건데 북한의 이 한국에 대한 협박이나 압박이 당분간 몇 년간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 좌파 정권이 다시 집권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항도 거세어질 거고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도발을 통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그런 이 국지적 도발이 그리고 또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를 더 뒤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하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임금이 내려가고 젊은 사람이 취업할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대신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이제 폭락한 이런 세상에서 과거보다 월등히 적어진 소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축소지향적인 형태의 안정적인 삶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서포 15조가 그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비용,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애들 키운다고 들어가는 육아에 대한 비용 등을 줄이고 또 생활상에서 각 많이 들어가는 지출들,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뭐 통신비라든지 뭐 사적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정부가 이 담합을 금지시키고 독점을 강하게 억제해서 생활 비용을 낮춰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적은 보수를 받고도 이 주거 비용이나 집값이 국가가 공급하는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은 주거 비용, 그리고 낮은 사교육 비용, 그리고 낮은 육아나 요양 비용,
그리고 낮은 생활비용, 기초생활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맞춰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못한다면 이제 그 사회는 거의 괴멸로 가게 될 거고 끝없는 분쟁을 계급 간의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포 15조는요. 이렇게 변화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의 생존 전략을 미리 제시한 거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 철학을 변화된 세상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고치지 못하면요 공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We are